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낡은 주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곳처럼 보였다. 회색으로 변색된 시멘트 담장, 군데군데 벗겨져 내려앉은 벽지, 그리고 녹이 쓴 우편함.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마당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비닐로 덮인 작은 화분 몇 개만 놓여 있었다. 화분 속의 나팔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들어 있었다. 안방 한켠의 낡은 액자에는 20살의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흑백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생기 있고 또렷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검은 머리카락, 입가에 맺힌 순수한 미소. 사진은 1993년 12월에 촬영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숙. 송영자의 아들이었다. 송영자는 올해 75살이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등은 구부러져 있었다. 왼쪽 무릎은 관절염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반드시 식탁 앞에 앉곤 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밥 2그릇이 놓였다. 하나는 송영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수밥이라고 불리는 밥이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야. 너 어릴 때 제일 좋아했잖아. 송영자는 텅 빈 밥그릇을 향해 중얼거렸다. 손으로 밥을 고르고 젓가락을 얹으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국도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야 한다. 식으면 맛없어지거든. 이웃의 아주머니들은 송영자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영자 언니, 이제 정말로 그만 놓으세요. 저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송영자는 결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모르시죠? 그 애는 돌아올 거예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적어도 전화라도 할 거야. 20년이 지났어도 내 아들이니까. 민수가 사라진 것은 2003년 3월 20일이었다. 그때 민수는 22살이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특별히 정해진 일 없이 집에만 있던 아들이 어느 날 아침 침묵처럼 사라져버렸다. 방 안의 옷가지도 가방도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치 잠시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포스터도 만들었다. 그 시절 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났다. 수십 년이 흘렀다. 송영자의 남편은 2010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떠나기 전까지도 민수가 언젠가는 집에 올 것이다라고 중얼거렸다. 그의 마지막 말은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 후로 송영자는 혼자였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매일 저녁 6시에 민수를 위해 밥을 차렸기 때문이다. 그 행동 자체가 민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송영자는 믿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언제든 들어와. 너를 위한 밥은 항상 준비되어 있단다. 2023년 11월 14일, 그날 저녁 7시 12분이었다. 송영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범죄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송영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따르르르르. 낡은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검정색 다이얼식 전화기였다. 남편 시대부터 있던 것이었다. 송영자는 벌떡 일어났다. 왼쪽 무릎이 까딱했지만 통증을 무시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한 가지 생각만 되풀이되었다. 민수일까? 수십 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소리와 함께 찾아온 것일까? 송영자의 손은 수화기에 닿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여보세요? 송영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호흡하는 소리가 들렸다가 천천한 목소리가 나왔다. 어머니, 저예요. 송영자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심장이 멈춘 듯 했다. 민수예요. 세상이 멈췄다. 정말로 그 순간 송영자의 세상 전체가 멈췄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목이 메었다. 한 번도 나와본 적 없는 비명의 가까운 음성이 나왔다. 민수야, 진짜 너니? 어머니.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이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보였다. 뒷배경에 노이즈가 들렸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급하게 뭔가를 지시하는 듯한 톤.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뚝. 그것으로 끝났다. 통화가 끊어졌다. 송영자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귀에 붙인 채로 끊긴 신호음만 들었다. 쌀랑거리는 신호음.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절망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민수, 민수, 다시 전화해줘. 제발. 하지만 전화기는 응답하지 않았다. 송영자는 그 자리에 쓰러져 앉았다. 눈물이 피처럼 쏟아졌다. 한 번도 그렇게 크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20년을 버티며 눈물을 참아온 것이 이 순간에 모두 터져나왔다. 진짜 민수였어. 밤새 송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반복되는 목소리. 그것이 정말 아들의 목소리였을까? 꿈은 아니었을까? 20년을 기다린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송영자는 확신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야. 그 톤, 그 울림. 내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새벽 3시 송영자는 다시 일어났다.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거울을 봤다. 초점이 맞지 않은 붉은 눈. 미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새벽 5시 송영자는 옷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파출소로 향했다. 시골 파출소는 매우 조용했다. 당직 경찰관은 한 명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윤. 올해 38살의 형사였다. 실종 사건을 오래전부터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도윤은 송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럼 번호는 저장이 안 되셨다는 거군요. 수화기에도 아무것도 안 떠요. 다이얼식이라서 번호 표시도 없고.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요즘 그런 전화 정말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계세요? 목소리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가족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범죄입니다. 송영자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다.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눈물이 다시 맺혔다.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디 있는지 찾아줄 수는 없나요? 도윤은 침묵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추적해 보겠습니다. 혹시 또 전화가 오면 기록을 남기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다음 날 송영자는 파출소를 떠나지 못했다. 도윤 형사는 송영자에게 휴게실에 의자를 권했지만 송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혹시 또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송영자는 파출소의 한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을 기다렸다. 그 사이 도윤은 통신사에 요청을 했다. 만약 송영자의 집 전화로 또 다른 전화가 온다면 자동으로 추적하고 기록하도록. 통신사는 쾌히 응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늘어나면서 경찰과의 협력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밤 8시 송영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다. 낡은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따르르르르. 송영자의 몸이 경직되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같았다. 아니, 어제와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더 선명했다. 더 가깝게 들렸다. 송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 정말 민수야? 어머니, 저 잠깐이에요. 오래 말할 수 없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듯한 긴장감이 묻어났다. 민수야, 어디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에게 말해줘. 뭐든지 좋으니까. 나 잡혀 있어요. 송영자의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누가 잡혀 있다고? 돈이 필요해요. 3천만 원만 보내줘요. 어머니. 민수. 어디야? 경찰에.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이 송영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송영자는 깜짝 놀랐다. 도윤은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였다. 도윤은 송영자의 집에 있었다. 송영자가 파출소를 떠난 후 혹시 모르니 송영자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직감이 맞아떨어졌다. 도윤은 송영자에게 메모장을 건넸다. 계좌번호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록해 주세요. 송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돈을 보내려면 계좌번호를 알아야 한다. 전화기 너머에서 계좌번호가 읽혀졌다. 송영자는 손가락이 떨려도 끝까지 번호를 적었다. 도윤은 그 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었다. 5일 안에 보내요. 그 다음에 나 보낼 거예요. 뚝. 또 다시 끊어졌다. 송영자는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송영자는 진정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이 돈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를 보낼까요? 제 전 재산이라도. 일단 기다리세요. 도윤은 그 계좌번호를 본부에 보냈다. 그리고 1시간 뒤 결과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송영자에게 찾아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할머니, 그 계좌를 찾았습니다. 우리 민수 돈을 어디 보내는 계좌예요? 이 계좌는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추적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입니다. 송영자의 세상이 흔들렸다. 그럼 제 아들이. 아니십니다. 아드님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다만 당신 아드님의 신원이 도용된 것입니다. 도윤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었다. 수개월 전부터 타겟을 정하고 그 대상의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까지 수집했다. 그리고 정교한 대본을 만들어 연기하는 것이었다. 목소리는요? 송영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우리가 조사 중인 한 조직원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날이 35살의 여성입니다. 조직의 목소리 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도윤은 송영자에게 파일을 보여줬다. 정나리의 사진이었다. 잔상이 남을 정도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도윤은 계속했다. 조직원들이 남긴 대사 스크립트를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도윤이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년 여성 타겟, 실종된 가족명의 사용. 감정 자극도가 높은 타겟일수록 효과 높음. 송영자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자신이 단순한 사기의 대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범죄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가장 큰 상처를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사기보다 더 잔인하군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송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다음 날 도윤은 정나리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정나리는 강남역 근처의 낡은 오피스텔에 출근했다. 넓지 않은 방에는 전화기가 10대 이상 놓여 있었다. 조용한 공간이었다. 마치 영화관처럼 조용했다. 정나리는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헤드셋을 끼웠다. 손에 들린 것은 대본이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따르르르. 그 전화는 송영자의 집으로 연결되었다. 송영자는 도윤 형사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송영자는 약속한 대로 조용히 들었다. 도윤은 송영자 곁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기록했다. 정나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돈을 잃어서. 하지만 그 순간 대본에 없는 말이 나왔다. 엄마. 정나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정말로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돼 먹어서. 송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은 송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무전을 켰다. 지금 잡는다. 위치 확인됐어. 모든 팀 준비하세요. 정나리의 오피스텔 밖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엄마, 너무 미안해요. 정나리가 또 다시 말했다. 그 말에는 어떤 연기의 흔적도 없었다. 그것은 정말로 누군가의 자식이 모친에게 건네는 진심의 말이었다. 도윤이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신호였다. 그 순간 경찰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을 들어. 정나리인가? 정나리는 깜짝 놀랐다. 헤드셋을 떨어뜨렸다. 수화기에서는 여전히 송영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다. 당신은 체포된다. 정나리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요? 송영자 씨는? 도윤이 물었다. 그 여자는 내 엄마처럼 울었어요. 정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아니, 제 대본엔 없었지만 그냥 자꾸 그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정나리가 잠깐 멈췄다. 저도 엄마를 잃었거든요. 10살 때. 도윤은 말이 없었다. 정나리는 계속했다. 그 여자 목소리 들을 때마다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제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저를 이렇게 그리워했을까? 경찰관들이 정나리의 팔을 잡았다. 정나리는 계속 울면서 송영자의 집 전화로 외쳤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송영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도윤은 송영자에게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녹음한 목소리 샘플을 찾기 위해 인터넷과 방송사를 뒤졌습니다. 아드님이 뉴스 인터뷰에 나온 기록이 있었나요? 있었어. 20년 전 실종 사건으로. 그 음성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드님 목소리를 재현했던 거죠. 송영자는 침묵했다. 그녀가 들었던 목소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 뒤에 정날이라는 여성이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성도 자신처럼 엄마를 잃은 사람이었다. 그 아이 정나리는요? 도윤이 대답했다. 증거 불충분으로는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직 전체가 적발되면서 그 여자도 함께. 송영자는 도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그 아이도 엄마가 그리웠던 거군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송영자는 집에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송영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했다.
정날이라는 여성. 10살 때 엄마를 잃었다는 그 여성. 그리고 20년을 기다린 송영자. 둘 다 엄마라는 말이 그리운 사람들이었다. 밤새 송영자는 한 생각만 반복했다. 세상에는 자신처럼 슬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슬픔을 견디고 있을까? 송영자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도윤을 찾아갔다.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형사님, 저 정날이라는 아이 어떻게 되었어요? 도윤은 송영자를 보고 의자를 권했다. 할머니, 정날이는 조직의 핵심 멤버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이고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감옥을 가야 하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송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겠네요.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범죄는 범죄니까요. 하지만 송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다만 안타까움만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송영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손에는 파일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뭐가 있으신 거죠? 도윤은 파일을 펼쳤다. 거기엔 정나리의 신원 조회 기록이 있었다.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정나리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1988년생입니다. 도윤이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번엔 송영자의 아들 민수의 신원 기록이었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은 1981년생이셨죠. 그렇습니다만. 할머니, 이 사진을 봐주세요. 도윤이 정나리의 사진을 건넸다. 송영자는 사진을 들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입을 덮었다. 이 여성의 얼굴에서 뭔가 느껴지세요? 송영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사진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우리가 정나리의 가족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정나리는 1988년에 태어났고 보호자는 어머니 박수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나리는 현재 어머니와 단절 상태입니다.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정나리가 어릴 때 갈취당했습니다.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개입했고 정나리는 아동 양육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 시설의 기록에는 입소 당시 정나리는 극심한 정서적 외상 상태였으며 오빠를 찾고 싶어 하는 반복적 언급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영자의 눈이 커졌다. 오빠요? 할머니, 정나리가 언급한 오빠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도윤이 포기라고 적힌 서류를 펼쳤다. 민수. 송영자의 손이 떨렸다. 뭐라고요? 정나리의 오빠 이름도 민수입니다. 당신 아드님과 같은 이름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계속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나리가 갈취당한 시설의 위치와 당신 아드님이 실종된 위치가 불과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종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20년 전 초봄이었죠. 송영자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형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 정나리의 보호자인 박수진을 찾아갔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켰다. 거기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나이는 60대 중반 정도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다. 이 여성이 박수진입니다. 정나리의 어머니라고 공식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수진이 정나리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나리는 입양하였습니다. 송영자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뭘 말씀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해 주세요. 도윤이 숨을 깊게 들었다. 박수진은 우리 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지 않은 아이지만 정나리를 키웠습니다. 정나리가 10살 때 정나리를 데리고 갔던 낡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정나리를 학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나리는 정서적 외상을 입었고 치료받았습니다. 정나리가 계속 찾던 오빠 민수는 그 남자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정나리가 12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 민수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멈췄다. 송영자는 말이 없었다. 할머니, 당신 아드님이 20년 전에 실종되었을 때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된 시체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어떤 미확인 남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송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사님 혹시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미확인 시체의 DNA와 당신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거기엔 일치도 수치가 적혀 있었다. 99.9% 일치합니다. 20년 전 발견된 미확인 시체는 당신 아드님 민수였습니다. 세상이 멎었다. 송영자는 숨을 쉬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저는 가해자 조사를 위해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탄 차량은 불법 택시였습니다. 운전자는 정나리의 전 보호자 박상민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박상민은 정나리를 학대했던 남자였고 그의 아들이 정나리의 오빠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그 오빠가 당신 아드님이라는 아무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송영자는 의자에 쓰러져 앉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럼 제 아들이...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드님이 20년 전에 사라졌을 때 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송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 아드님은 이전에 한 번 지역 라디오에 출연하셨습니다. 실종아동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죠. 그것이 방송된 이후로 신원 정보가 어딘가에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수집되었고 정나리의 오빠 민수라는 정보와 함께 결합되었습니다. 조직은 정나리의 이야기를 찾아냈고 당신 할머니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도윤이 차분히 설명했다. 정나리는 20년을 오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빠도 자신을 그리워했을까 싶어. 그런데 조직에서 당신 아드님 이름을 쓰라고 했을 때 정나리는 그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오빠와 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송영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을 기다렸던 아들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 모든 것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형사님, 그럼 정나리가 내 아들의 이름을 쓸 때 정나리는 자신의 오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못돼 먹어서. 그것이 정나리가 자신의 오빠에게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인 듯 합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송영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20년을 기다린 그 희망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날 밤 송영자는 경찰서에 남았다. 도윤은 그녀를 위해 차를 끓여줬다. 송영자는 그것을 손에 들었지만 입에 가져가지 못했다. 형사님, 제 아들이 그 택시를 탄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요? 도윤은 당시 기록을 꺼냈다. 당시 경찰 기록에는 당신 아드님이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 택시를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상담센터를 갔어요?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적혀 있었다. 민수가 상담원에게 한 말들. 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편입니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송영자는 그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제 아들이 제 집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송영자는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인 거죠, 형사님? 도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가장 실언적인 대답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송영자는 수감 중인 정나리를 만나고 싶다고 도윤에게 말했다. 도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송영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경찰서의 면회실에서 송영자는 처음으로 정나리를 마주했다. 정나리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안녕하세요. 송영자가 먼저 말했다. 정나리는 놀라 얼굴을 들었다. 전 송영자입니다. 당신이 사기 전화로 속였던 사람입니다. 정나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리 씨, 당신 오빠 이름이 민수였다고 하더군요. 정나리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내 아들 이름도 민수였어요. 정나리는 송영자를 바라봤다. 나리 씨, 당신이 사기 전화를 할 때 혹시 당신 오빠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았나요? 할머니. 정나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송영자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릴 때의 고통, 오빠를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조직에 들어간 이유. 송영자는 정나리의 손을 잡았다. 나리 씨, 나를 그렇게 속였어도 이상하게도 고마워요. 뭐가 감사하십니까? 누군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정나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둘은 그저 손을 잡고 울었다. 도윤은 정나리에 대한 조사를 계속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정교했다. 수십 명의 인원이 여러 층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목소리 담당자, 대사 작성자, 계좌 관리자,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들. 도윤이 정나리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분석했을 때 수백 개의 녹음 파일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파일에는 정나리가 연습한 대사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어머니 역할, 아들 역할, 경찰 역할, 은행원 역할. 정나리는 다양한 배역을 연습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파일이 하나 있었다. 송영자 모본 마이너스 반복 녹음. 도윤이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정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대사가 아니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돼 먹어서. 엄마,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알아? 엄마,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엄마, 언제 오셨어? 엄마. 한 문장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다. 정나리는 몇 시간을 이 한 문장만 녹음했다. 도윤은 정나리를 다시 면회했다. 이 녹음 파일이 뭐냐? 도윤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정나리의 얼굴이 굳었다.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녹음했어? 정나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더 자연스럽게 들려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녹음하고 들으면서 감정을 더해가며 연습했습니다. 감정을? 네. 진짜처럼 들려야 하니까요. 진짜 아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듯이. 도윤은 정나리를 바라봤다. 당신도 엄마를 그리워했군. 정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도윤은 송영자를 다시 찾았다. 손에는 정나리의 거주 주소와 신원 정보가 담긴 파일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정나리의 어머니 박수진을 만났습니다. 송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수진은 당신과 거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60대 초반이죠. 그리고 그녀도 자식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나리의 실제 부모는 박수진이 아닙니다. 정나리는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수진은 정나리를 자신의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나리가 25살이 되던 해, 정나리는 집을 떠났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계속했다. 박수진은 정나리가 왜 떠났는지 모릅니다. 정나리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거든요. 도윤이 사본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오빠 민수를 찾아야 합니다. 오빠가 어디 있을까요? 오빠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빠에게 미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리가. 송영자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정나리가 오빠를 찾아서 집을 떠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수진은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나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다. 박수진은 며칠 전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당신도 그 면회에 함께 하실래요? 송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면회실에는 3명의 여성이 모였다. 송영자, 정나리, 그리고 박수진. 박수진은 정나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나리야, 나리. 정말 넌 여기 있었구나. 정나리도 울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어디 있었어? 뭘 했어? 정나리는 모든 것을 말했다. 오빠를 찾아 거리를 헤맸던 것. 범죄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경위. 그리고 송영자를 속였던 사건. 박수진은 정나리의 말을 다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송영자를 바라봤다. 저희 나리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속였다니. 송영자가 박수진의 손을 잡았다. 자기님,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네. 정나리 덕분에 제가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정나리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송영자가 정나리를 바라봤다. 정나리 씨, 당신 오빠 민수는 당신의 오빠가 아니었어요. 정나리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신 오빠는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도 민수였어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정나리는 그 말을 듣고 또 울기 시작했다. 그럼 오빠가 죽었다고요? 네. 하지만 당신의 오빠도 제 아들도 모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자가 정나리의 손을 또 잡았다. 그리고 그들의 그리움이 이렇게 20년 뒤에 2명의 여성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은 조용해졌다. 3명의 여성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지만 모두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었다. 도윤은 면회실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자신은 범죄자를 잡으러 왔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단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도윤은 파출소로 돌아와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 조직원 수십 명의 신원, 피해자 명단, 금융 추적 기록, 모든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리되었다. 하지만 도윤이 보고서에 적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송영자라는 여성이 정나리에게 한 말들. 박수진이 정나리를 안고 울던 모습. 그리고 3명의 여성이 손을 맞잡고 있던 그 순간. 도윤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했다. 법은 범죄를 처벌한다.
하지만 법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슬픔이었다. 다음 날 도윤은 송영자의 집을 다시 찾았다. 손에는 민수의 사건 종결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20년 전 미확인 시체가 공식적으로 민수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는 내용이었다. 할머니, 당신 아드님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영자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요, 형사님. 정말로. 할머니, 혹시 후회하세요? 하지 않기를. 송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저는 만족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존재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들 때문에 또 다른 슬픈 사람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송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송영자는 다시 식탁을 차렸다. 하지만 이번엔 밥을 2그릇 올리지 않았다. 대신 사진 앞에 촛불을 켜고 앉았다. 민수야, 이제 알았어. 넌 20년 전에 떠났구나. 그리고 떠날 때 우리 집이 힘들었나 봐. 송영자가 중얼거렸다. 미안해, 민수. 엄마가 너를 잘 봐주지 못해서. 그리고 송영자는 또 다른 생각을 했다. 정날이라는 여성. 자신처럼 오빠를 그리워했던 그 여성. 그녀는 지금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송영자는 그 여성을 미워할 수 없었다. 정나리 씨도 엄마가 그리웠던 거겠지.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니까. 송영자는 촛불을 바라봤다. 촛불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고양시의 작은 주택. 그곳에서 한 노인이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촛불 너머로 20년 전에 사라진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건이 종결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송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신체적인 병은 없었다. 하지만 정신이 무너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몸 위로 쓸려가는 것처럼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벗겨져 나갔다. 이웃 아주머니가 밥을 갖다 줬지만 송영자는 먹지 않았다.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다. 단지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은 맞추어지지 않았다. 도윤이 매일 아침마다 송영자를 확인하러 왔다. 처음엔 낙관적이었다. 할머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도 만나보세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도윤은 송영자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다. 송영자의 눈빛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째 되는 날, 송영자는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절망을 위한 것이었다. 송영자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실 선반에서 남편이 10년 전에 놔둔 수면제를 찾았다. 아직도 거기 있었다. 먹지 않은 수면제가. 병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송영자는 약병을 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바라봤다. 만약 이것을 마신다면 생각이 그리웠을 것 같았다. 남편, 그리고 아들. 둘 다 먼저 떠났다. 자신도 이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날 밤 송영자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유언장은 적지 않았다. 적을 말이 없었다. 단지 침대에 누워서 약병을 들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따르르르.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송영자의 손이 멈췄다. 여전히 그 소리에 반응했다. 정나리의 목소리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1000톤짜리 돌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다. 따르르르.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송영자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정나리의 목소리도 인공지능이 합성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어머니, 저예요. 송영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정나리예요. 정나리.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정말로 자신의 딸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말하는 목소리처럼. 나리, 이건 뭐죠? 감옥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나리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저 가석방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인정되었대요. 병으로 가석방 신청을 했거든요. 송영자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저를 미워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안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감옥에서. 하지만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나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당신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송영자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이었을 수도 있었다.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정나리, 넌 내 딸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당신은 내 엄마예요. 당신이 저를 처음 안아줬을 때부터 당신이 저의 엄마였어요. 송영자는 수화기를 들고만 있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가석방이 인정되면 어딘가 살아야 하는데 혹시 제가 당신 옆에 있어도 될까요? 송영자는 대답했다. 물론 된다. 미안한데 내가 당신한테 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밥이라도 해주겠다. 어머니. 그리고 밥 2그릇은 이제 안 올릴 거다. 대신 밥 1그릇에 반찬을 더 많이 올릴 거야. 정나리는 울음만 흘렸다. 그리고 정나리, 당신 오빠. 네. 당신 오빠 민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을 거야. 당신처럼. 송영자가 중얼거렸다. 그날 밤 송영자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약병을 들지 않았다. 대신 약병을 찬장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잠근 후 열쇠를 버렸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서 송영자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어떤 날일까? 정나리가 내 옆에 온다면 밥은 뭘 해줄까? 송영자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며칠 후 도윤이 송영자를 찾아왔을 때 그는 놀랐다. 송영자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밥상에는 밥 1그릇과 반찬이 많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정나리가 올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아이가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은 특별하게 느껴질 거야.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본 도윤의 진정한 미소였다. 할머니, 혹시 정나리를 용서하셨어요? 송영자는 밥을 저으면서 말했다. 용서?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해.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 20년을 그리워했어. 그리고 그 그리움이 나를 거의 죽음에까지 몰아갔었어. 송영자가 도윤을 바라봤다. 형사님, 그 아이도 지금 저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형사님,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밤 죽었을 거야. 도윤이 송영자를 바라봤다. 당신도 알겠지만 극한의 슬픔 속에 있으면 죽고 싶어지기도 해. 하지만 정나리가 전화를 걸었어. 그 아이가 날 살렸어. 그래서 나는 그 아이에게 감사해. 용서는 아니지만 감사해. 송영자가 밥을 퍼담았다. 그리고 형사님,
혹시 앞으로 정나리를 만날 일이 있으면 이 밥을 줘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좋아. 그럼 내가 매일 밥을 지을 테니까. 송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20년 만에 지은 진정한 미소였다. 그 다음 날 검찰청에서 정나리의 가석방 서류가 처리되었다. 의료 기록상 정나리는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었다. 가석방 신청자의 신청 사유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가석방이 인정되었다. 정나리가 파출소에 나타났을 때 도윤은 정나리를 송영자에게 직접 데려다 주었다. 송영자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밥의 향기가 나왔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소시지, 콩나물. 흰밥 위에 계란 한 개도 얹혀 있었다. 정나리는 그 냄새를 맡고 또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송영자가 정나리를 안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와. 밥이 식어가고 있잖아. 정나리는 밥상 앞에 앉았다. 송영자도 옆에 앉았다. 도윤은 문 밖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내 아들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해줬다. 정나리는 숟가락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해준 밥이었기 때문이다. 한 숟가락, 그 밥이 입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이게 맛있나? 네,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정나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단지 밥을 먹으며 울었다. 송영자는 정나리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사건 종결. 피의자 정나리는 가석보석으로 석방.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범죄가 아니라 슬픔의 대물림이었다. 한 여성의 20년의 기다림과 또 다른 여성의 고아된 마음이 만났을 때 그것이 범죄가 되었다. 법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뒤의 슬픔은 처벌할 수 없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놨다.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다. 고양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도시의 모든 밤 위에 그런 슬픔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정나리가 송영자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나리는 아침에 일어나 송영자를 도와 밥을 지었다. 저녁에는 둘이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밤에는 정나리가 송영자의 손을 잡고 자곤 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붙잡듯이. 도윤은 가끔 송영자의 집을 방문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나리의 가석보석 기간 동안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두 여성이 잘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매번 도윤이 방문할 때마다 송영자는 밥을 차렸다. 도윤이 먹을 분량의 밥도 함께. 이번 방문도 마찬가지였다. 도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정나리가 문을 열었다. 그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얼굴에는 생기가 있었고 눈빛도 살아있었다. 형사님, 어서 오세요. 정나리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송영자가 밥상을 들고 나왔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나물, 그리고 김치. 한 달 전과 똑같은 구성이었다. 형사님, 앉으세요. 밥이 식어가고 있어요. 도윤이 밥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먹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아닌 한 명의 손님이 되어서. 형사님, 혹시 정나리 얘기는 없나요? 송영자가 물었다. 정나리의 검사 재판이 한 달 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행동이 좋으므로
판사가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나리는 아마도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송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나리가 도윤의 말을 듣고도 안간힘을 쓰며 울지 않으려고 했다. 정나리, 너는 이제 나랑 살아. 내가 있잖아. 송영자가 정나리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다. 형사님, 혹시 내 아들 민수의 장례를 언제 치를 수 있을까요?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도윤이 밥을 한 입 집었다. 그리고 말했다. 미확인 시체의 경우 관련 서류가 정리되면 장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말이에요, 형사님. 송영자가 처음으로 중요한 질문을 했다. 내 아들이 그 택시를 탄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 기록을 다시 조회했습니다. 당신 아드님은 청소년 상담센터를 방문했고 센터의 상담원은 당신 아드님이 집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서의 문제? 네. 당신 남편이. 도윤이 말을 멈췄다. 송영자가 대신 말했다. 내 남편이 아들을 때렸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송영자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남편이 아들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못했어요. 내가 그걸 멈추려고 하면 남편이 나를 때렸거든요. 정나리가 송영자의 어깨를 안았다. 어머니,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 아들은 자기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송영자가 멈춘 밥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래서 아들은 집을 나간 거야. 그리고 그런 아들을 내가 20년을 찾았어. 찾아서 뭘 해줄 생각이었을까? 이미 늦은 거야. 아들을 구하기에는. 도윤은 송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할머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당신 아드님이 남긴 기록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영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도윤이 말했다. 당신 아드님이 청소년 상담센터를 방문했던 것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만약 그때 누군가가 진정으로 그를 도왔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아드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다면, 혹은 그런 청소년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면, 도윤이 말을 멈췄다. 당신 아드님의 죽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송영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도윤이 떠난 후 송영자는 정나리와 함께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20살의 청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정나리, 내가 민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뭘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 정나리가 송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내도 돕고 싶어요. 넌 충분히 이미 나를 도와주고 있어. 하지만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송영자는 정나리를 안았다. 그 다음 주 도윤은 송영자를 청소년 보호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송영자는 자신의 아들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들이 집에서 당했던 폭력, 상담센터에 간 이유,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은 아들. 기관의 관계자들은 송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 그들은 송영자에게 제안했다. 송 여사님, 혹시 자원봉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가정폭력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지원자로 말입니다. 송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나리도 함께했다.
정나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학대 생존자로서의 관점을 제시했다. 그녀는 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2달 뒤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화장장에는 송영자, 정나리, 그리고 도윤이 있었다. 그리고 예상 밖의 손님들도 있었다. 청소년 보호기관의 관계자들이었다. 이분이 우리가 도움을 주려는 많은 아이들의 역사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기관의 대표가 민수의 위패 앞에서 말했다. 이분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분의 유족분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제 민수는 단순한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징이 되었다. 화장 후 송영자는 민수의 유고를 받았다. 작고 하얀 뼈들이었다. 처음으로 확실하게 민수와 작별할 준비가 되었다. 민수야, 이제 편하게 쉬어.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그들이 너처럼 되지 않도록. 송영자가 유고를 안고 중얼거렸다. 그 야경, 도윤은 송영자의 집을 방문했다.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다. 표지에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탈출 생존자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 책이 나왔습니다. 송영자와 정나리가 책을 받아들었다. 책의 저자란에는 송영자, 정나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이제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겁니다. 도윤이 말했다. 송영자는 책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울었다. 그리고 정나리도 함께 울었다. 형사님 고맙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이제 당신의 전화는 답이 있을 겁니다. 비록 민수의 목소리는 아니겠지만 당신이 도와주는 아이들의 감사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송영자는 도윤을 안았다. 정나리도 도윤을 안았다. 그들은 모두 울었다. 그날 밤 송영자와 정나리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민수야, 봐. 너의 이야기가 이제 책이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너처럼 고생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거야. 송영자가 민수의 사진을 향해 말했다. 정나리가 덧붙였다. 오빠,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 6달이 지났다. 송영자와 정나리의 책은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책을 읽고 용기를 낸 아이들이 찾아왔다. 엄마, 이 책을 읽고 여기로 왔어요. 한 소년이 말했다. 정나리는 센터의 상담사로 정식 고용되었다. 자신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도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송영자의 집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의무는 끝났지만 이제는 한 명의 친구로서 방문했다. 어느 날 도윤은 송영자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정나리의 어머니 박수진이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송영자와 정나리는 놀랐다. 박수진은 정나리가 집을 나간 후 5년을 혼자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그 주말 카페에서 송영자, 정나리, 도윤, 그리고 박수진이 만났다. 박수진을 보자마자 정나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박수진도 울었다. 정나리를 안으며 말했다. 나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못 지켜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이 뭘 잘못하셨어요? 당신은 저를 살려주셨는데요. 박수진이 송영자를 바라봤다. 당신이 송영자 여사님이시죠?
우리 나리의 또 다른 어머니. 송영자가 박수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박수진이시군요. 정나리를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분. 당신은 나리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실패한 것을 당신은 성공시켰어요. 송영자가 박수진의 어깨를 안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당신은 정나리를 품어줬고 나는 정나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우리 둘 다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박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나리가 떠난 후 자신을 자책했던 마음. 그런데 책을 읽고 깨달았던 것. 그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나리,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이 어디 있든 어떤 상태든 넌 항상 내 딸이야. 그 저녁 송영자의 식탁에는 밥 3그릇이 놓였다. 송영자, 정나리, 박수진을 위한. 도윤도 함께 앉았다. 이제 우린 또 다른 가족이 되었네요. 도윤이 말했다. 송영자가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맞아.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그들은 밥을 먹으며 웃고 울었다. 20년의 기다림, 20년의 슬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을 함께 나누며 2년이 지났다. 송영자는 이제 77살이 되었다. 정나리는 청소년 보호센터의 정식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박수진은 센터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이었다. 호적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분명 가족이었다. 도윤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도윤은 송영자의 집에 나타났다. 그리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론 울었다. 이 2년 사이에 송영자와 정나리가 낸 책은 3권이 되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증언, 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개선 방안. 이 책들은 정책 위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도 했다. 어느 날 오후 송영자는 집에 혼자 있었다. 그때 유선 전화기가 울렸다. 따르르르. 송영자의 손이 멈췄다. 여전히 그 소리에는 반응했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이름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정나리가 자주 얘기하던 상담사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책을 읽었어요. 정나리와 함께 낸 책들.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저도 가정폭력으로 고생했어요. 당신처럼 정나리처럼.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송영자는 침묵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혹시 저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수진이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잠깐. 송영자가 외쳤다. 여기 와. 주소를 알려줄 테니 우리 집에 와. 네. 난 상관없어. 넌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이든. 넌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고 난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전부야. 이수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당연하지. 그 저녁 송영자는 밥을 준비했다. 밥 4그릇을 차렸다. 송영자, 정나리, 박수진, 그리고 이수진을 위한. 도윤도 그날따라 유독 일찍 왔다. 할머니, 오늘은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아, 형사님. 미안해요. 손님이 오실 것 같아서. 도윤이 밥상을 보고 놀랐다. 누군가 오시는 건가요? 응. 또 다른 딸이 올 거야. 도윤은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밥 5그릇을 보며 말했다. 할머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문이 두드려졌다.
이수진이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다. 송영자가 문을 열고 이수진을 안았다. 들어와, 여기가 너의 집이야. 이수진은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그 밤 식탁에는 5명이 앉았다. 송영자, 정나리, 박수진, 도윤, 그리고 이수진. 송영자는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야. 이수진은 밥을 한 숟가락 집었다.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밥이었기 때문이다. 맛있어요. 이수진이 울면서 말했다. 이건 엄마 밥 맛이에요. 송영자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이게 너의 엄마 밥이 될 거야. 밤이 깊어갔다. 고양시의 작은 주택. 그곳에서는 5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모두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같은 슬픔을 경험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송영자는 밥을 다 먹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수화기 너머를 향해 말했다. 민수야,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넌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만 기억되지 않을 거야. 넌 사랑으로 기억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될 거야. 내가 있는 한. 송영자는 수화기를 내려놨다.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전화가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 전화가 전해준 모든 것들이 슬픔도 분노도 혼란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도. 밤은 계속 깊어갔다. 고양시의 낡은 주택. 그곳에서는 한 노인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울고 살아가고 있었다.